있었어야 되는데 재학생분들과 졸업한 선배들이 어울릴 수 있는 저희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김영태 교수님이 대권을 잡았으니까 자주 열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건 제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릴 거는 이겁니다. 이건 역시 제 자랑이고요. 사실 그 경영대학원에서 의료 경영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저는 옛날에 20년 전에 제가 다닐 때, 정확히 말하면 23년 전인데, 경영 사례를 많이 배운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옛날부터 여행 가서, 물론 뭐 관광지도 많이 보지만 꼭 여행을 가면 병원을 꼭 한 군데씩 꼭 가보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병원을 많이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이번에 김영태 교수님이 강의를 부탁하면서 내년에 일본에 있는 병원들 견학을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본에 대한 병원 사례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뭐 내년에 중국부터 갈 것 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중국 병원 사례를 할 걸, 이런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일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본은 사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의료 제도나 시스템이 아주 유사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법 자체가 일본 의료법을 그대로 카피한 법으로 시작한 원죄적인 본능이 좀 있기 때문에 아주 유사한 점도 많고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회하고 우리나라 사회를 비교해 보면 대충 15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이제 한참 뉴스에서 많이 나는 소아과 대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이미 일본은 15년 전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그걸 해결하려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많이 해결을 했고, 우리나라는 엉뚱하게 지금 해결하고 있죠.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15년 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일본의 이런 의료 제도 시스템, 또 일본의 의료 경영 이런 거를 공부하면 되게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거를 공부한 다음에 한국에서 테스팅 베드를 돌려보고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면 떼돈을 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2005년도에 중국을 갔습니다. 물론 2011년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15년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게 요즘 일본 의과대학생들이 그 지망하는 희망과 순입니다. 보시면 1번 내과, 2번 소아과 이렇게 내려오죠.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일본도 15년 전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소아과 지원하지 않아서 소아과 의사들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일본 정부가 소아과 개원 수가를 100배 올려줬어요. 아니 100% 올려줬어요. 그래서 요즘 2등이에요. 저출산입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엄청 문제가 크고 심각한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하죠. 일본도 보시면 여기 요때 1.26명 합계 출산율이었을 때 일본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해서 출산율을 조금 올렸었어요. 다시 떨어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때 1.08이었는데 아무 대책을 안 세웠어요. 돈은 많이 썼어요. 몇 조 원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죠. 오늘 제가 본 웃긴 말에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 600만 원 주는데 애기 낳으면 80만 원 준다. 전기차를 사지 내가 애를 왜 낳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우울합니다. 소아과 의사 입장으로. 어쨌든 0.81이고 작년에 0.76이었고 제가 개원하고 있는 방배동 서초구는 작년에 0.56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여튼 이런 지원을 엄청 많이 해서 일본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고령화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데 여기 보시면 2055년이 되면 40%가 65세 이상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길을 걸어가는 사람 2명 중에 거의 1명꼴로 65세 이상이란 뜻이죠. 어메이징하죠.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어디 갔지? 슬라이드가 없었네. 어쨌든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2055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이것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예상치가. 일본도 이 고령화 때문에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고 병원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2017년인가 경희의경 일본 견학단 갔을 때 그 일본의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우리 경희의경 동문들이랑 재학생들이랑 그때 일본 그 병원들 구경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아주 많이 감동도 받은 게 좀 있었거든요. 어쨌든 고령화는 놀라운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고 더 놀라운 거는 이것보다 더 심한 초고령화가 앞으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 우리나라 인구가 한 6천만이잖아요. 이제 5,500만 이 정도 되는데 아까 이제 제가 40% 이런 게 되면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2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다. 그러면 인구의 반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봤자 2,300만, 2,200만 밖에 안 돼요. 그죠? 중국은 어떨까요? 네, 중국은 2070년에 초고령화에 들어가는데 대충 예상이 2060에서 70. 길을 걸어가는 사람 2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인 해가 된다는 뜻인데 인구가 12억이에요. 12억에 6억이 65세 이상이 되는 시점이 올 거라는 거죠. 아주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고령화, 그게 우리 의료 경영을 공부한 우리한테는 큰 마켓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본은요 코로나 때 온라인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땠죠? 허용하는 척하다가 다 때려잡았죠. 일본에서 그래서 온라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15,000개씩 있어요. 우리나라는 허용하는 것처럼 하다가 지금 다 때려잡아가지고 온라인 진료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이게 우리나라는 안 되느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십니다. 법을 안 바꿔줘요. 저희 입장에선 되게 고맙기는 해요. 개원 입장에서는. 라인이라는 카카오톡 같은 게 있죠. 네이버에서 만든 건데 일본 사람들은 이 라인 메신저를 일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에서 만든 거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쓰죠. 이 네이버 라인 헬스케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박 나고 있는 중이에요. 일본 주요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인데 다 온라인, 포켓닥터 다 온라인 헬스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아까 이제 전에 발표하신 분이 인공지능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도 인공지능에 대한 고민들 되게 많이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나 헬스케어 인공지능이죠. 우리나라도 디지털 헬스케어나 인공지능 헬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만 관심이 되게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만들어줘서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우울하죠. 그래서 일본의 원격 의료 시장은 이렇게 늘고 있고요. 코로나 때 더 늘었어요. 중국 어디 갔어? 일본이라서 제가 다 뺐나 봅니다. 중국은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 정부에서 온라인 하는 이런 회사들을 엄청 밀어주고 있어요. 지원금을 팍팍 줍니다. 네, 어메이징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온라인 진료하는 데 가서 보면요, 우리나라 왜 맛집 이런 거 가서 고객들이 별점 달잖아요. 별 5개 이렇게 주잖아요. 똑같은 일이 이 의사 친절해요. 별 5개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오사카 병원들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여행들 많이 가지 않으세요? 동경도 가고 일본 뭐 오사카도 가고 후쿠오카도 가고 많이들 가실 텐데 이제 오사카 쪽에 여행을 가시면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구경하시고 남바에 가서 구경도 하시고 하겠지만 우리 경희의경인이라면 꼭 병원들을 한 군데를 찍어서 꼭 가보시기 바래요.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 남바인데 그 근처에 다 있습니다. 사실 고쿠라 병원 재활병원이에요. 아주 재밌는 재활병원인데 우리나라는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노인 의료 정책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 끝에 재활 의료 정책을 버리고 요양 의료 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 정책을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엄청 늘어나고 반대급부로 재활병원이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활병원 제대로 된 병원이, 제 친구 재활의학과 개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재활의학과 병원 제대로 된 거 전국에 4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이가 먹고 늙어서 재활이나 요양이 필요한 나이가 됐을 때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를 해요. 굉장히 우울하죠. 재활 안 한 이유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요양 정책은 나이 먹고 병든 노인을 가두어 놓는다고요. 재활 치료는 가두었다가 재활 치료에서 사회에 복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복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쿠라 병원이라는 병원은 노인 재활 노인 시스템을 아주 잘 만들고 있는 병원이고요. 이건 이제 시티 제네랄 병원입니다. 종합병원 중에 하나예요. 감염병 위주로 많이 하는 병원이고, 요도가와 기독교 병원입니다. 기독교 재단 병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그런 무슨 예수 병원 이런 기독교의 재단에서 만든 병원들 많잖아요. 그런 병원처럼 만든 병원이에요. 그다음에 일본에 가면은 이 의료 법인 무슨 회라는 병원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1차, 2차, 3차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2차 병원급이 일본의 대부분 이런 무슨 회라고 되어 있는 데들이 많고, 로컬 영역에서 체인 병원 형태로 운영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무슨 회, 의인회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병원들이 꽤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이런 병원들은 되게 조그마한 병원인데 병원마다 강점이 있는 병원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 병원들이 거의 대부분 망했죠. 척추병원 빼고. 요즘은 대장학문병원, 똥꼬병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대장학문병원들만 남아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 대장학문병원들도 요즘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존에 있던 치질 환자들 수술을 다 해버려가지고 신규 치질 환자밖에 없어서 마켓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척추병원들만 신규 환자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사카 적십자병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적십자병원이 좀 그렇게 큰 힘을 못 내지만 일본은 굉장히 적십자병원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고쿠라 리아병원이고 여기도 재활병원이고요. 오사카 외에는 이 메트로폴리탄 마츠자와 스피탈이라는 병원이 동경에 가면 있어요. 일본의 모든 노인 정신질환, 치매로 대표되는 정신질환에 대한 모든 정책을 만든 병원으로 유명해요. 굉장히 큰 정신과 병원이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큰 정신과 병원이 있죠. 청량리 정신병원, 용인 정신병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병원들은 사람들이 이제 안 가려고 그러죠. 귀신 나온다고. 근데 일본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이 병원은 이제 오사카에서 간사이 공항에서 이제 다리를 건너서 가는데 첫 번째 만나는 역이 있어요. 그 역이 역에 있는 그 높은 빌딩에 있었던 병원이고요. 병원 2개를 이 닥터 호리가 하고 계시는데 치료방스 성과고요. 암 난민이라고 불려지는 말기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 병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병원인데 그래서 이제 암을 완치시키지는 못해도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증진시켜주는 치료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병원에 가서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부분이 이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죽을 때 태평양을 보고 죽겠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병원을, 이 건물, 링쿠타운 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링쿠타운에 아웃렛이 있거든요. 나중에 오사카 여행 가시고 한국 들어오실 때 링쿠타운 역에 내려서 거기 옆에 있는 아웃렛에서 쇼핑하시고 구경하시고 오시면 되는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구경 안 시켜주긴 해요. 근데 이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태평양을 보면서 항암 치료하는 약을 주사 맞고 치료받게끔 만드셨고, 이 동네에서 여기가 제일 비싸거든요. 근데 그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이 비싼 데다가 건물을 얻어서 이 병원을 지셨어요. 병원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좀 그냥 그런데
치료방사선과라서 되게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건 성누가 병원이고요. 이 병원은 지금은 이제 동경에 가시면 치키치 어시장이라는 어시장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토요시로 그 어시장이 이사 갔는데, 그래도 아직 그 치키치 어시장 옆에 초밥집 이런 게 많아서 많은 분들이 구경 가시거든요. 그 치키치 어시장에서 바로 한 블록 옆에 가면 있는 병원이고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간호대학을 만든 병원이에요. 근데 이 병원에 가면 이 와나키어 병동인데, 이 병원에 가서 놀란 게 저는 이 분위기입니다. 이 병원은 인테리어 자체가 그 조명이 직사광선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을 했어요.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암 환자들이 눈부시고 직사광선 밑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다 간접 조명으로 해서 안락한 느낌을 갖게 하려고 다 간접 조명으로 바꿨다. 그래서 전기료가 30% 더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합니다. 암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컨셉대로 만든 병원이 딱 하나 있어요. 강릉 쪽에 하나 있습니다. 강릉. 그래서 여기는 뭐 이런 병상수도 많고 의사도 많고 그래요. 제가 이 병원에 가서 저는 감동받았던 게 이거였습니다. 소아과인데 그 병원의 소아과인데, 제가 2009년도에 병원을 이전 개원하면서 웰베이비 클리닉과 일베이비 클리닉으로 쫙 제가 나누면서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개인적으로 듣보잡 같은 시스템인데 내가 만들기 이런 걸 하고 싶기는 한데 이걸 해도 될까? 나중에 내 동업한 내 친구한테 욕먹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면서 그걸 만들었는데, 이 병원에 가니까 저는 이제 만들고 이거 2011년도에 갔는데, 여기 보면 아픈 애들 노란색, 안 아픈 애들은 웰베이비 나눠서 진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틀린 건 아니구나.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그리고 이 병원에 이걸 하고 있구나. 내가 한 게 틀리진 않았네 라고 하면서 되게 안심했던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치과인데요. 이거는 이제 덧니 치과예요. 우리나라 사람 이게 보시면 이게 비포고요. 덧니를 만들어 놓은 게 애프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야에바라고 해서 이게 덧니가 있으면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그맨 그분이 일본 여자랑 결혼한 것 같아요. 정준하 씨요. 안 웃으시네. 영구 시술하는 게 있고 탈부착 가능한 것도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되게 이상하겠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걸로 대박난 치과가 있어요. 이건 도쿠신카입니다. 이 치과 체인인데요. 우리나라 이 치과의 모델이 됐던 모델이고, 이제 MSO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부하시고 일하시거나 그런 걸 한번 개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때 꼭 공부하셔야 될 병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MSO가 불법이죠. 네. 이것도 치과인데 이 원장님이 이 키티에 환장한 오닥부입니다. 그래서 이 치과 산리오에다가 직접 돈을 내고 이 권리를 사가지고 치과를 이 키티로 다 바꿨어요. 키티는요 보시면 입이 없잖아요. 치과의 모델로 정말 안 어울리는 건데도 이 키티에 미치는 의사가 또 있습니다. 대만에 가면 하오셴 의원이라고 산부인과 병원인데 딱 거기도 다 키티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건 니시오도리라고 제가 반성했던 병원인데, 이비인후과 개원의 선생님인데, 이제 이 병원에 다니다가 뭐 폐렴이나 이런 게 생겨서 입원을 해야 되면은 저희는 이제 진료의뢰서 써줍니다. 조금 친절한 의사는 이제 가까운 대학병원에 진료의료센터 전화해서 예약을 잡아주고 끝나요. 왜? 그렇게 해도 돈이 더 안 나오니까. 근데 이분은 긴급 입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자 가서 입원하세요 그래 놓고 쫙쫙 꺼내가지고 그 입원 어베니티 키트를 줘요. 저도 이거 한번 해보려고 알아봤는데 불법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유인행위가 돼요. 간케나리아키입니다. 옛날에 그때 2017년도에 저희 경희의경 일본 병원 견학 갔을 때 그 간케나리아키 병원 구경 갔던 거 용태 주임 교수님 기억나시죠? 이 병원은 빅구 사이트라고 그래서 동경에서 제일 우리나라 코엑스 같은 행사 많이 하는 빅구 사이트라는 역이 있어요. 그 바로 옆에 간케나리아키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구 사이트에 가서 구경하시고
간케나리아케 병원 가서 구경하시는데, 이 병원은 이 이노우네 노보르라는 유명한 셰프가 만든 생명의 스프라는 스프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백종원 씨가 좀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병원밥은 신병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 항목이라서 얼마 이상 돈을 쓸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이상하죠. 아프면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병원밥 먹어보면 참 우울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음에 꼭 일본을 견학을 가시면 제가 꼭 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병원인데, 우리나라에 없는 병원이고요. 일본 강동구에 있고요. 서울 강동구가 아니라 일본 동경의 강동구에 있고, 강동구에서 땅을 주고 일본의 순천당 대학병원이 병원을 지어서 만든 노인병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노인병원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늙으면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뜻이죠. 저는 이 병원에 가서, 이 병원은요 왜 유명하냐면, 왜 강동구에서 땅을 주고 이렇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요거 있고 여기 니은자로 있잖아요. 요게 병원이에요. 기억자군요. 기억자는 병원이고, 요거하고 요거는 뭐냐면 노인 요양 시설이에요. 아파트. 노인분들이 살아요 여기에.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이 주로 살고, 치료받으러 아침에 여기로 와요. 치료받고 집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이 병원을 가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요 슬라이드인데, 보통 우리가 이런 병원들 가보면 접수 데스크 이런 게 다 1층에 있잖아요. 엑스레이실, 검사실, 뭐 접수 이런 게 다 1층에 대부분 있는데, 이 병원은 요거는 이제 1층에서 2층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 1층 전체가 재활치료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이게 그 아파트들이거든요. 여기서 아침에 밥 먹고 와서 여기 걸어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서 치료 막 받아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뭐 그냥 접수하거나 외래를 보는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2층에 오면 2층에 다 있어요. 1층에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우리나라 같은 도수치료실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우리나라 병원들 중에 제가 1층에 물리치료실, 뭐 재활치료실 있는 병원 전 본 적이 없어요. 우울했어요. 일본은 그래도 돈 많은 나라구나, 우리나라보다 돈이 많은 나라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보면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1층에 재활치료실이다 라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환자 중심의 어떤 UX와 UI를 이렇게 보여주는 병원 같았고, 이 소우센 병원은 봄에 벚꽃 필 때만 이쁜 병원입니다. 환자들이 다 여기 앞에 나와서 밥 먹어요. 일본 병원들 중에는 거동이 어려운, 마비돼가지고 거동이 어려운 환자 말고는 대부분 병원 식당에 내려와서 밥 먹는 거를 권하는 그런 병원들이 많습니다. 미치기 병원은 이제 재활, 노인, 그 노령화 사회의 어떤 헬스케어나 메디칼 에스펙트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표준 모델이 되는 병원이고요. 여기 미치기 병원 보면은 이런 여러 개, 미치기원, 케어 이런 게 다 묶여 있습니다. 여기도 꼭 한번 견학 가볼 만해요. 가메다 병원은 시골인데 35,000명 시골인데 외래 환자가 3,000명씩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기는 Always Say Yes라는 게 있고, 환자도 술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환자가 술 먹겠다고 그러면 미친 이러면서 병동에서 내쫓잖아요. 네, 아주 병원은 좀 그냥 쏘쏘해요. 마리아 병원도 있고요. 세키카 병원도 있고요. 이거는 저 강의록 우리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보세요. 노구치 병원으로 사이로이드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백부에 있는 병원입니다. 사이로이드 수술로 되게 유명하죠. 병원은 되게 많고요. 세상은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다녔던 병원들 많고, 또 각자의 분야에서도 새로운 병원 이런 데 한번 다니면서, 또 나라마다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있잖아요. 여행 가셔서 구경도 하시고 놀기도 하시겠지만, 의경인이라면 한 군데 병원이라도 꼭 가서 보시면서 우리나라 병원과 다른 점이 뭘까? 얘가 하는 것과 다른 게 뭘까? 이런 거 한번 구경해 보시면
정말 멋진 경험들과 인사이트도 얻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